안녕하세요. 혼잣말 에세이. 오늘의 이야기는 좀 많이 무겁습니다. 돈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긴긴 한숨만 내쉬고 다른 어느 한 곳을 올려다보면서 시선 처리를 외면하거나 혹은 다른 것을 멍하니 하염없이 바라보시던 어머니. 오늘은 이른 아침부터 묵국을 끓여주셨는데요. 끓여주시는 그 와중에 냉장고 옆에 붙어있는 달력에 달력수를 하나하나 세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돈 때문에 참 걱정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만저만 아니게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뭔가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어제 여동생네로 어머니를 모시러 갔었는데요. 아이들이 실내에만 있다 보니까 여동생이 설치형 농구대를 택배로 해서 받아서 조카들이 농구 골대에다가 공놀이를 하고 있었는데요. 공이 부족해서 제가 인형을 던져 넣었더니 아이들이 그만 장난감 로봇이나 자동차 같은 걸 던져 넣는 겁니다. 그걸 보더니 여동생이 역정 아닌 화를 그날따라 짜증스럽게 유난히 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못해서 애들 따라해서 괜히 애들도 같이 혼나는 건 아닐까 하고 또 미안함은 들었지만 좀 내심 좀 아쉬웠어. 좀 서운하더라고요. 근데 집에 돌아와 알게 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 때문에 돈 못 버는 저 하나 때문에 어머니와 좀 언쟁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여동생이 저한테 역정 아닌 화를 또는 짜증을 냈었던 것 같더라고요. 저희 집 사정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돈이 없다시피 해서 넉넉지 못하다 보니까 그토록 마음속에만 담아두었던 어머니가 어렵게살이 동생한테 돈 얘기를 꺼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예전부터 시댁에서 나와서 아이들 봐준 것에 어머니께서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10만원, 100만원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5만원만이라도 받아봤으면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몇 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 유도리 없고 융통성 없는 매제가 그런 거 알긴 뭘 알겠습니까? 가끔 명절 때는 가끔 홍삼원이라고 엑기스 몇 번 사오긴 했는데 그걸 받을 때마다 어머니는 여동생한테 핀잔 아닌 핀잔으로 현금으로 좀 주지. 때로는 저한테도 투정 아닌 투정을 부리시는 적도 몇 번 있었죠. 근데 아버지 돌아가신 날에조차도 곁에는 지켜는 주셨는데 저희가 장례식장 비용에 후덜덜 거리고 있을 때 돈 한 푼 안 대주고 그냥 그렇게 뒤로 빠지는 모습을 보았을 때 어머니가 많이 속상해 하시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희 집이 공과금은 그렇다 치고 보험료 피보험자가 되고 나서부터 피보험자 돈 요금이 너무 많이 측정돼서 나오는 겁니다. 홀어머니와 저 혼자와 그리고 이 집 자가 하나 갖고 있는 거 전부였는데 말이죠. 최근에 와서도 제가 공공기관에 3번째 방문을 해서 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 대상 저소득층에 신고 접수를 했지만 받아주질 않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지 여러분도 아시죠? 자가를 가지고 있고 부채도 없고 자가 공시시가가 1억 7,200여만원이 되기 때문에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국민은 빚쟁이가 되어서 빚을 떠안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아울러 자기 집이 없어야 되는 겁니까? 저희 집 실질적으로 말이 1억 7,200만원이지 겉에서 보면요 다 쓰러져가는 집입니다. 기아집에 1층 단독집 건물 외벽은 금 갈대로 다 갔고요. 살림살이 변변찮은 거 하나 없습니다. 그리고 명품 하나 걸치지 않은 그런 허름한 남루한 집이기도 하고요. 이웃의 주변 집들은요 붉은 빨간색 벽돌집이 오래된 건물인 것 마냥 그 주변은 지금 하나둘 빌라촌으로 형성되어 가고 있고요. 저처럼 토박이인 분들이 대부분 이사를 가셨고 저희 집만 유일하게 홀로 제가 40여 년 동안 여기서 태어나고 자란 어릴 적 추억이 있는 그 동네가 되었는데요. 어머니를 모시러 저녁 그 밤길을 곰몰길 사이사이로 갈 때면 저도 남자이지만 웃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웃에 아는 사람이 아닌 외딴 사람들이 사는 동네로 변모했으니까요.
솔직히 공공기관에 손을 내밀고 울부짖어보기도 하고 하소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엔 건강보험료 회사에다도 전화를 해서 안내하신 분한테 저희 집 사정을 이야기를 했고, 생계급여까지는 안 되더라도 차상위 본인 부담 차감을 요청 아닌 요청도 해보기도 했는데요. 안 되더라고요. 어제 여러분한테 ASMR로 건강보험사에다가 도움을 요청하는 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으시겠지만, 이 공공기관이라는 게 참 웃기죠. 나라에서는 분명히 저소득층, 최상위 하위층 계급들한테, 서민들한테 손을 벌려주고 뻗어준다고 했는데 전혀 그러지 않더라고요. 여러분한테 얘기하자면, 제가 윤호의 화라고 하는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심지어 편의점 알바에서 돈을 고작 90만원에서 100만원 거의 벌까 말까인 사람이었습니다. 100만원도 솔직히 땜빵꾼만 하면 겨우 벌었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근로장려금 분명히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저 빼고 대부분 다 받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따져보면서 물어봤더니 거기서 뭐라는지 아십니까? 국세청은 대답 안 해주고 계속 기계음만 돌려내다가 제가 나중에 동사무소 두 번째로 아버지 투석하면서 돈이 많이 나가는 것 때문에 다시 한번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신청하러 갔다가 외면받고 면박을 받았을 때 근로장려금에 대해서도 한번 얼핏 얘기했더니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로장려금 미끄러진 이유가 집이 작아고 지금 공시지가가 또 올라가지고 그 돈을 못 준다는 겁니다. 세상에.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그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지만은 무슨 회의감이 느껴지는지 아십니까? 남들이 다 말하는 자기 집을 갖고 산다는 건 짐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 집값 오르고 공시지가 올랐다는 것 때문에 진짜 저소득층에도 못 끼고 기생수 일명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도 해당도 안 되고 생계급여도 못 받고 아울러 건강보험료도 지금 이제 더 이상 이제 낼 돈 여력도 안 되는 이 상황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도 아실까 모르겠지만 제가 최근에 유튜브로도 더 이상 광고 수익이 안 나오는 것 때문에 처음으로 다시 한번 알바몬이라는 데 홈페이지를 들어가세요. 제가 할 줄 아는 게 뭐겠습니까? 세븐일레븐 편의점 알바밖에 없지 않습니까? 거기서 15년 동안 써갖고 존버했었던 제가 알아봤습니다. 참고로 저희 집 주변으로 해서 강남을 제외한 강북 지역을 다 확인해봤는데요. 요즘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런지 일자리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구인 구직이. 그나마 다시 서울 전체로 확인해보니까 주로 강남권 아니면은 용인 쪽에 위주로 있더라고요. 마포구랑. 또 차비만 더 들게 생겼더라고요. 아휴. 그리고 더 발목을 잡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밑에 난에 20세부터 35세까지 면접 가능하다고 써있고 그 뒤편으로는 35세 이후부터는 면접 불가라고 아주 대놓고 써놨더라고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데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으로 동안입니다. 진짜 제 아는 지인들도 그렇게 인정하고 있고요. 사람만 한번 써봐야만 되는 거 아닙니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을 단정 짓는다는 건 진짜 어불성설 아닙니까? 제가 할 줄 아는 게 편의점 알바밖에 없는데 진짜 어머니한테 오늘 우스갯소리 삼아가 아니라 진심으로 어머니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편의점 알바 일 못 구하면은 저 공사장이라도 가겠다고, 아니면 공장이라도 들어가겠다고. 그랬더니 아무 말 안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여동생 내에서 어머니가 그 얘기를 하시면서 집에 오니까 아유, 어머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괜히 저 때문에, 그놈의 돈 때문에 여동생이 저한테 화 아닌 짜증을 유난하게 떨었던 것처럼 느껴졌던 건 그때 그날의 기분이 당연하게 느껴졌던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어제 어머니 모시고 와서 새로 쌀을 안쳐서 밥을 지어 놓고요. 그날 오늘 하루종일 유튜브 업로드 영상을 제작하느라고 집에 오자마자 바로 골아 떨어졌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먹은 거라고 육개장 사발면에 찬밥 말아본 게 전부였는데 말이죠. 자다 일어났는데 새벽 2시였습니다. 근데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여자 둘하고
섹스하는 꿈을 꿨습니다. 근데 눈을 번쩍 떴는데 거실에 여전히 붕 다 꺼진 상태에서 어머니께서 재미있는 예능 프로를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눈빛의 초점은 흐리더라고요. 웃고 계시지도 않고 걱정 고민이 많은 눈빛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너 밥 먹어야 되지 않냐, 오늘 하루 종일 굶지 않았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널 위해서 남겨놓은 김치찌개 있으니까 밥 말아서 먹어라 이러더라고요. 제가 따로 빼놓은 차디찬 찬밥에다가 김치찌개를 팔팔 끓인 거를 붓고서요, 마가린 한 숟가락 넣어서 그 식탁이 아닌 부엌에 서서 싱크대 위에서 서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양치질을 하고 어머니가 다시 방에 들어가셨을 때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시 노트북을 켜서 그날 하루 했었던 유튜브 업로드 영상들을 유튜브에다가 업로드를 해서 올리기 시작했죠. 또 최선을 다해서 하루에 4개, 5개, 6개 했던걸요. 그런데 올리면서 제가 여태까지 올렸던 영상들 다 한번 훑어봤더니 구독자 수는 여전히 늘지 않았고요. 조회수 해봤자 뭐 19금으로 올렸던 썰, 뭐 애널 혹은 네토라에서 이야기했던 짤막한 제 소신 발언을 했던 거 영상 외에는 따로 특별히 영상 업로드 된 것에 조회수도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불구하고 다시 심기일전해서 부지런히 오늘 토요일 3월 7일 할 영상들을 또 할 자료들을 하나둘 모으고 또 잠을 자려고 하다가도 생각날 때마다 그 컨텐츠에 대한 내용을 또 수첩에 끄적이고 있었죠. 그런데 말이죠, 어머니가 걱정이 고민이 참 많으셨나 봅니다. 잠결에 계속 끙끙대시거나 혼잣말을 자꾸 하시더라고요. 그때 시간이 새벽 3시에서 4시 넘어갈 때였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어김없이 새벽 6시 반이 되었고요. 어머니 휴대폰 알람 소리는 울렸고 어머니는 여전히 새벽 운동을 하러 그 어두운 거실 안으로 문 밖을 나왔을 때 저는 컴퓨터를 잽싸게 끄고 그 시간 1시간 전쯤에 이불 속에 코를 박고 잠자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어머니가 새벽 운동하러 가는 그 소리를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거실에서 TV 앞에 놓여진 머리빗으로 머리를 빗고 그리고 약봉투에서 부셔부셔 대시면서 혈압약을 드시면서 물컵에 있는 물을 드시고 그리고 잘리토 껌 하나를 빼서 먹고 운동을 하고 가시는 그 소리를 ASMR로 담았기도 했습니다. 요즘 들어서 편의점 알바에 대한 이야기 컨텐츠를 많이 하기보다는요, 괴담 이야기나 혹은 이렇게 ASMR이라고 하는 마이크 성능은 그렇게 좋지도 않지만 그거에 대한 걸로 방송 유튜브 업로드를 제작하기를 계속 박차를 가하고 있죠. 어느덧 벌써 200여 편이 넘었어요. 이제 시작한지 거의 한 달 넘어섰고 2달째가 접어들고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많이 걱정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한 달에 중순쯤 지나면요, 우편물함에 공과금 고지서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전기세, 도시가스비, 그리고 전화세, 그리고 휴대폰 요금 뭐 이런 식으로요. 어제 여동생이 얼핏 어머니하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중국한테 한전을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또 그렇게 된다면은 올 여름 에어컨 어떻게 써야겠습니까? 셀 수도 없이 엄두도 못 내겠죠. 여러분도 아실까 모르겠지만 제가 다한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과 비해 땀이 10곱절 나는 사람인데 올 여름에는 아무리 더워도 덥다 할 수가 없게 되겠어요. 어렸을 때처럼 은행 앞에 가가지고 은행에 들어가서 에어컨을 쐬야 되는 신세가 돼야 되는 건 아닌지, 아니면 근처 편의점에 들러서 라면이나 때로는 음료수 하나 사들고 그 에어컨 앞에 쨍쨍 쐬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진짜 어머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저는 뭐 그렇다 치지만 어머니 입장에서는 더 가정의 기둥이 흔들릴 때마다 어머니의 그 걱정 어린 눈빛과 그리고 좀 더 작게 느껴지는 그 어깨와 약간의 발에 떨어져 나가는 그 신발을 신고서 어기적 여동생네 집으로 갈 때 저도 모르게 어머니의 뒤를 따릅니다. 전에는 어머니가 항상 제 등 뒤에 있으셨거든요. 그러다가 길을 걷다가 어머니가 아시는 분을 만날 때면은 그 전에는 항상 어머니 곁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제가 스스로 어머니 곁에서 멀리 떨어져서 혼자 느린 걸음으로 걷고 있습니다. 죄송하죠 뭐 어머니한테. 2020년 신년 새해가 됐을 때도요, 항상 신년 새해가 매년 올 때마다 어머니가 운동을 나가시는 그 앞에 동네에 있는 산에 올라갈 때 저도 올라갑니다. 시간에 맞춰서요. 그럼 항상 어머니가 항상 가르쳐 준다는 할머니분들한테 인사를 시켜드리곤 했었는데, 올해 2020년 1월 1일 새벽에는 그분들이 안 계시더라고요. 뭐 어머님 말로는 좀 더 일찍 내려갈 거라 그러면서 해가 안 뜰 거라는 식으로 하면서 핀잔 주면서 내려가셨다는데, 아마도 어머니께서는 그때 당시 제가 일자리가 없고 집에 쉬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지 않은 그런 부끄러움과 창피함에 아마 그분들과 먼저 빠이빠이 하고 저를 어머니께서 마중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가 가끔 여동생한테 그렇게 돈에 관한 이야기를 하거나 그래도 가끔 우리 집 사정에 대해서 하소연하는 거 그런 걸 보면 여동생은 또 그럴 때마다 돈돈돈 거린다면서 어머니하고 저한테 짜증과 핀잔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왔을 땐 윤정이라고 하는 제 여동생과 어머니한테 너무 그렇게 막대하는 걸 보면 솔직히 아들로서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집에만 틀어박혀 있고 또 뒹굴뒹굴 굴러다니고 있는 아들, 그리고 배고플 때마다 항상 같이 밥을 챙겨 먹는 것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워서 그런 걸까요? 그래서 그런지 어머니는 항상 도피처가 필요했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동생네 집에 가서 아이들을 봐주고 아이들의 그 생기 속에서 잠시나마 위로를 삼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최근 들어서 집에 돌아오면요, 어머니는 생기를 잃습니다. 저도 여동생네 쌍둥이 조카들을 보러 갈 때는 생기가 있는데 그때만큼은 좀 행복하더라고.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그 모습을 본다는 걸 때문에 저도 모르게 웃게 되고 또 잠시나마 위로를 삼게 되지만, 정작 그 어두운 저녁 밤길은 어김없이 어머니한테 새로운 쌀밥을 차려드립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식사를 하실 때 저는 유튜브 업로드할 영상들을 다시 재정비해서 유튜브에 업로드를 시키고 있다가 깊이 잠이 들고 또 새벽녘에 깨어나면은 그제서야 어머니가 잠자러 들어가시면 나 몰래 슬그머니 그 전날 남았던 찬밥을 잔반 정리를 하듯이 물 말아 먹던지 국에 말아서 먹던지 합니다. 참, 여동생과 어머니가 저 때문에 또는 돈 때문에 그렇게 언쟁이 일어나고 불편한 사이가 되었을 때 저는 눈치 없이 아이들과 그렇게 놀다가 저도 혼나고 여동생한테 핀잔 듣곤 했습니다. 정작 집에 그렇게 돌아와서 어머니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땐 그제서야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토요일 아침, 이른 아침 어머니께서 도마질에서 칼을 써는 소리와 함께 바글바글 국을 크게 끓이셨습니다. 소고기 묵국을 하나 끓여주셨는데 달력을 보시면서 초점 어린 눈빛으로 달력을 개월수를 세면서 보는데 그 눈빛과 그 모습이 너무나도 왜소하고 참 작게만 느껴지는 겁니다. 내가 지켜드려야 될 어머니인데 그러질 못하는 제 자신이 너무 화가 나고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저는 빠르게 옷을 챙겨 입고요. 마스크를 하고 옷깃을 여밀고 가방을 메고 그리고 집 밖을 나갔습니다. 어머니는 아십니다. 토요일 오늘 제가 어디에 가는지를요. 로또 2등 당첨 잘 된다는 로또방에 향하는 것을 어머니도 이제 아시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그런 계획 없는 일에 돈 쓰지 말라고 하셨던 분이었는데 이제는 아무 말 하지 않으십니다. 집 밖을 나와서 로또를 하러 가는데요. 동네가 토요일인데 동네가 휑하더라고요. 인근 몇몇 주점들이나 가게들은 문을 닫아서다는 현수막도 붙여놨고요. 약국에서는 마스크 품절, 열체온기 품절, 그리고 손소독제 품절 이렇게 써붙여져 있고 또 몇 군데는 나라에서 지정해서 나온다는 마스크가 몇 시쯤에 온다는 거 하는 공고물도 붙여놓은 데고 있고요. 그리고 유난히 사람 많았던 곳이 약국 다음으로 주유소였습니다. 동네 근처 가까운 주유소가 하나 있었는데 예전부터 폐 주유소였거든요. 근데 최근에 다시 다른 업체에서 운영을 하기 시작하고 있어서 근근히 꾸준히 되고 있었는데 거길 또 스쳐 지나가면서 로또를 하러 갔었는데 거기 자가용도 갖고 나오신 분들이 많이 줄 서 있더라고요. 차에 주유를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제일 많았던 곳은 로또방이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저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손소독제로 손소독을 하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한 달여째 제가 로또가 아닌 연금복권에 목을 메고 있습니다. 로또 인생 15년 동안 결과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으니까요. 여러분도 아시죠? 그래서 연금복권을 하기 시작했는데 연금복권도 꾸준하게 낙점은 아니고 7등 1,000원 한 장씩 매번 됐습니다. 벌써 한 달째 그렇게 되고 있어서 신락 같은 희망을 더 품고서 연금복권을 하고요. 토요일 저녁이 아니라 목요일 저녁 연금복권 당첨되는 그 날에 저는 연금복권을 맞춰봅니다. 큰 돈이 목돈처럼 들어오는 것보다 그래서 무분별하게 써서 패가 망신하는 것보다 매월 15일마다 그것도 20년 동안 연금식으로 500만원을 준다 그러는데 그것도 세금 수수 다 포함 제외하고 나면 350만원을 실질적으로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게 우연 아닌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편의점 가맹점에서 일했을 당시에 매월 15일마다 월급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만약에 연금복권 1등 당첨된다면 저는 매월 15일마다 또 어김없이 연금복권 1등 당첨금액 350만원을 통장으로 지급해 받게 되겠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 나이 올해 42살인데 연금복권 1등 당첨되면은 제 나이 62세 때까지는 그거 받아먹고 살 수 있는 거잖아요. 61세 이후부터 또 연금이 나라에서 지원돼서 나온다고 했으니까요. 그때까지 좀 돈 좀 걱정 없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계획 아닌 계획대로 잘 짜여진 대로 이루어진다면요.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건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의 뼈가루를 모셔두지 못하고 공동 명의로 뿌려드렸던 벽제 그 화장터를 다시 한번 찾아가서 아버지한테 오랜만에 맛있는 정정술 하나 기울여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어머니 모시고 어머니 살아생전에 신혼여행으로 가보지 못했다는 제주도도 한번 모셔가 보고 싶고요. 그리고 운동 부족인 제가 어머니 모시고 제주도에 있는 한라산 천지 정상에 올라서 먼 말치를 바라보면서 풍경을 감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그토록 먹고 싶다는 제주도 갈치 조림, 갈치 구이도 원 없이 먹여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고 싶은 거는 제가 이래봐도 조카 바라기 아닙니까? 그래서 조카들이 좋아한다는 젤리도 왕창 사갖고 가서 하나는 가득 사갖고 와서 조카들한테 먹여보고 싶고요. 그리고 좋은 카메라, 유튜브용 좋은 카메라 하나 사가지고요. 얼굴 캠까지는 아니더라도 저도 잘 먹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입 짧은
먹방로로서 한번 먹방도 한번 해보고도 싶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 세월 동안 일해 왔었던 편의점 그곳도 몇 번 찾아가서 그 영상 제작도 한번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요즘 ASMR에 너무 빠져 있어서요. 그쪽으로 잡소리 아닌 쌉소리도 많이 녹음을 하는 편인데 ASMR에 적응하기 좋은 훌륭한 카메라도 하나 또 사가지고요. ASMR 제작하는 걸로 해서 여러가지 영상 소리를 사운드를 만들어서 올려보고도 싶습니다. 아울러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나 모르겠지만 저처럼 똑같이 외롭고 홀로 서있는 가로등을 사진으로 담고 싶습니다. 전에는 맛깔스러운 음식만 사진 찍거나 좋은 풍경을 보거나 아니면은 조카들을 사진을 찍는 게 전부였는데 좋은 카메라 하나 사게 되면요, 어딜 가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항상 그 가로등을 올려다 보면서 그 가로등을 사진으로 담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하고 싶은 가로등 풍경을 찍고 싶은 취미를 갖고 싶은 거죠. 이거는 연금복권 1등 당첨됐을 때 이야기고요. 아무튼 어머니께 너무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꿈속에서 여자들과 섹스하는 꿈을 꾸게 되었었는데 너무 꿀맛이었습니다. 첫 경험이었거든요. 혹시라도 갑자기 일어났을 때 몽정을 한 건 아닌가 싶어서 바지를 만져본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안 했는데, 순간 더 놀랬던 건 그 새벽 2시에 어머니가 TV를 거실에서 우두커니 앉아서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순간 얼굴이 당황스러울 만큼 붉어졌죠. 돈 걱정에 깊은 잠 못 이루시고 있었던 어머니, 하루 종일 굶었던 저는 찬밥에 며칠 전 끓여놓으신 김치찌개 찌끄레기를 밥에 말아서 식탁이 아닌 주방 한켠에 서서 와구와구 우적우적 꾸역꾸역 목구멍에 넘기고 있었습니다. 요즘 저는 이런 걸 항상 관찰하게 됩니다. 어머니의 초점 흐린 눈빛으로 한켠을 바라보고 있으시거나 때로는 가끔 긴긴 한숨 소리는 여전히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잠을 청하러 가는 그 시간, 어머니께서 가끔 잠을 잘 못 이루시는지 가히 눌리시는 것처럼 시름시름 중얼중얼 거리는 걸 보면 저 못지않게 고민과 걱정이 참 이만저만 아닌 것 같습니다. 가끔 TV에서 관계 공공기관처에서 많은 서민층, 저소득층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많은 배려와 그걸 떠안았듯이 보듬어 줄 거라는 식으로 얘기를 할 때마다 요즘 어머니도 이제 불신이 생기셔서 저 못지않게 그 TV에 대놓고 욕을 합니다. 심지어 요즘 들어서 어머니가 대통령을 욕을 합니다. 탄핵해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계속 중국 눈치만 보고 중국하고는 무역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은 오히려 우리를 안 받아주고 있고 이웃의 일본조차도 우리를 우습게 보고 우리 국민을 멸시하면서 외면하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중국한테 마스크도 보내준 적도 있고 또 중국과 끝까지 교류 아닌 무역과 관광 사업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국민은 뭡니까? 더 좋아져 본 게 뭡니까? 더 안 좋아진 게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머니와 저는 공공기관과 이 나라의 한배를 느낍니다. 자기 집이 있다는 건 참 좋은 꿈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미끄러지고 또 부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찬밥 심사가 돼야 했었던 지금의 삶은 참 비참하고 통탄을 따름입니다. 새벽 6시 반 알람 벨소리가 울리고 어머니께서는 어둑한 거실로 나오셔서 머리를 빗는 소리와 혈압약을 약봉투에서 꺼내어 드시는 그 실루엣 소리를 저는 듣고 바라보게 됩니다. 어두운 새벽 밤이라 할지랑도 계속 쳐다보면 뭔가의 잔상이 보여지기 마련이니까요. 오늘도 저는 어김없이 잠자는 신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날 저는 어머니가 운동하고 가시고 난 이후에 이웃의 창가에 비추는
십자가를 올려다 보며 그날의 돈 걱정하는 시름을 잃게 해달라고 통사장하고 또 빌고 또 기도하였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저는 종교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과 신뢰, 그 희망, 그거는 품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도를 하고 나면요, 아버지가 계셨던 이 방문고리를 부여잡고서요, 어머니와 이 집을 끝까지 편안하고 행복하게 지켜달라고 아버지한테도 기도와 바램으로 간청하며 애타도록 빌고 빌었답니다. 가난이라는 이 악몽에서 이제 깨어나고 싶습니다. 오늘도 저는 로또 2등 당첨 잘 나온다는 그 로또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오늘도 저는 연금 복권을 하러 갑니다. 로또가 아닌. 왠지 로또보다도 연금 복권 1등 당첨될 것 같은 부푼 희망을 품고서요, 한 달 내내 낙점이 아닌 희망의 지름길인 것 마냥 7등 당첨이 계속해서 연이어됐거든요. 로또 인생 15년, 정말 이대로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후회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연금 복권을 사갖고 집에 오는 길에 그 로또 당첨자 존표를 보았는데요, 와, 지지난주처럼 올해도 30여억 원 6명 당첨된 결과지를 봤습니다. 저 6명 중에 한 명이 나였어야 하는 바람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저는 꿋꿋하게 연금 복권 6장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돈 때문에 어머니와 여동생에게 저는 불편한 존재가 되어버린 듯합니다. 돈 걱정 없이 살고 싶습니다. 돈 걱정 없이 살고 싶습니다. 연금 복권 1등 당첨되었으면 한다. 아니, 연금 복권 1등 당첨될 거다. 아니, 연금 복권 1등 당첨자다 라면서 속삭이면서 마치 마법의 주문을 외우듯이 중얼중얼 하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즐거워야 할 주말이, 웃음꽃이 피어야 할 휴일이 저는 지금 외롭고 괴로운 가난이라는 구렁텅이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유튜브 활동하는 데 있어서 부지런할 거고 최선을 다할 테니까요, 흐름없는 눈빛으로 흐름없는 마음으로 행하고 또 생활할 테니까요, 저에게 광고 수익만이라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안겨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돈 때문에 진짜 잠 못 이루고 긴긴 한숨만 내쉬고 초점 흐린 눈빛으로 그 어딘가를 바라보는 어머니에게 불효 아닌 불효를 계속해서 정립하고 있는 아들입니다. 진짜 사는 게 아니고, 웃는 방송을 봐도 웃어도 웃는 게 아닌, 진짜 영혼이 없는 좀비 마냥 진짜 살아가도 사는 게 아닌 느낌으로 되어버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진짜 일상이 되어버린 어리숙한 아들이자 무능력한 아들입니다. 여러분이 좀 절 좀 도와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신 분들 중에서 돈 많은 독지가 분이시거나 아니면 저에게 후원을 해주실 분이 있으시면요, 이 아래 은행으로 좀 돈을 좀 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돈 걱정 없이 살고 싶습니다. 돈 때문에 참 많이 힘듭니다. 눈치도 이제 점점 보이기 시작하고요. 42살에 가정도 못 이루었고 42살에 결혼도 못 해봤고 42살이 될 때까지 여자와 관계도 한번 해본 적도 없고 입 맞춰본 적도 없고 손도 잡아본 적도 없고 연애라는 연애 한번 못 해봤고요. 짝사랑 아닌 짝사랑만 주구장창 해왔고 혼자 좋아하고 혼자 상처받는 그런 삶을 살아온 못난 남자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돈 많은 여성분들 중에 혹시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요, 절 좀 데려가 주십시오. 돈 걱정 없이 살고 싶습니다. 참 어리숙한 꿈이죠. 희망을 갖고 있죠. 여러분, 가난이라는 거 정말 한순간에 옵니다. 그리고 이 나라라는 거
진짜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공공기관이라는 한답시고 하는 사람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펜 때만 대후루룩 굴릴 줄만 알지 실질적으로 나와서 현장처럼 뛰어다니지도 않고요. 서민이 어렵다고, 서민이 힘들다고 고통스러워하면서 찾아가고 또 용기 내서 찾아가 보았지만 자존심은 둘째치고 자부심과 자괴감만 쩔어서 집에 돌아오는 그 발걸음의 무게를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뭐 얼마나 대단한 벼슬아치라고 씨발 그 자리에 앉아서 사람한테 멸시 주고 면박 주고 두 귀를 닫고 두 눈을 감고 입을 닫고 계십니까? 그리고 얼토당토하는 이상한 말짓거리로 서민들한테 겁박 아닌 겁박을 주고 어려운 말 섞어가면서 말하면서 법 이러면서 법 때문에 이번에 재정이 그렇게 지정이 바뀌어서요. 이런 식으로 핑계 아닌 핑계를 대면서요. 실질적으로 저희 집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제 하위 계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손 내밀으면은 손 그걸 붙잡아 주지도 않습니다. 보듬어 주지도 않습니다. 누구 말따나 방송이라도 타고 나와야 그제서야 관계부처에서 도움을 줍니다. 이게 진짜 나라입니까? 속상합니다. 속상해. 진짜 제가 벌써 동사무소만 들른지도 진짜 3번째입니다. 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 대상 신청하러 간지도요. 참 뭐 자존심이 밥 먹여주는 건 아니라는 건 알지만 그래도 너무 속상합니다. 여러분, 가난하면 말이죠,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지 아십니까? 처량함입니다. 처량함. 그리고 그 처량함 뒤로 드리워지는 그림자는 뭔지 아십니까? 극단적인 선택. 그거 하나밖에 남은 게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로또를 하러 가는 그 와중에도요, 그 길거리에서 이런 말로 혼자 중얼중얼하면서 영상을 찍은 게 있었는데요. 무심결에 나온 말이 아니었습니다. 뭐였냐면은 내 지갑 안에 돈이 이제 15,000원이 있는데 이번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고 신뢰하고 기대하면서 희망을 품고 복권을 하겠지만 이제 남은 건 10,000원이다. 이제 2번밖에 안 남았죠. 그리고 이제 지갑은 말 그대로 지갑만 남았을 뿐이고 그 안에 신분증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얼마나 더 밑바닥까지 떨어져야지만 저희한테 도움을 주고 저희한테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저 혼자만이 힘들면은 괜찮습니다. 나만 욕하셔도 괜찮습니다. 나만 원망하고 나만 미워해도 괜찮습니다. 혼자 버텨내도록 노력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제 곁에 있는 가족, 어머니만은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도 저 때문에, 저로 인해서 돈 걱정하며 잠 못 이루고 긴긴 한숨만 내쉬고 그리고 초점 흐린 눈빛으로 그 어딘가를 멍하니 바라보는 모습을 바라볼 때면요, 아휴, 진짜 속이 뒤집어지고 문드러집니다. 진짜. 토요일입니다. 재밌는 예능도 하고 가족끼리 하하호호하는 외식도 하고 때로는 가족들과 영화도 보러 다니는 그런 삶 속에서 저는 가난에 찌들어서 이렇게 구석진 방 한 구석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난이 정말 싫습니다. 가난 정말 밉습니다. 가난이 원망스럽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밑끝까지 떨어져야지만 이 가난을 지울 수 있을까요? 저는 희망해 봅니다. 저는 꿈꿔 봅니다. 이제는 건물주가 아니라, 이제는 뭐 람보르기니 같은 슈퍼카를 갖고 싶은 꿈이 아니라 어머니와 단 둘이서
들푸른 정원이 있는 아담한 정원이 딸린 집에서 둘이 같이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아니, 그 외 안 속에 저도 혹시 모를 저만의 짝을 만나서 사랑하게 되고 결혼하게 될지 모를 그 저만의 피앙새와 그곳에서 어머니와 셋이 오붓하기, 혹시 모르죠. 또 그러다가 자식이 생겨서 다정한 가족과 행복함으로 그런 여생을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너무나도 간절합니다. 이것도 단지 꿈이고 심한 고민이라고 할까요? 참, 여러분, 돈 때문에 여동생과 어머니가 언쟁이 있고 싸움이 났었습니다. 돈 때문에 저는 어머니한테 불효를 저지르는 아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돈 때문에 저는 칼을 들고 밖을 나가서 생계형 범죄자가 되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돈 때문에 한강으로 가서 죽음의 가로길 앞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할까요? 벌써 두어 달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3월에 또 중순쯤 다가오면 또 우편함 속엔 아프디 아픈 공과금들로 쌓여가겠죠. 그리고 3월의 끝자락에는 그 대표적이면서 아주 강력한 스매싱을 강타하는 보험료 때문에 또 허덕이가 될까요? 보험사에서 그러더라고요. 6개월이나 1년 안 사이에 돈이 연체되고 밀리다 보면은 병원이나 다른 여타 공공기관에서 보험료가 적용되는 곳에서 할인 적용 혜택도 못 받는 신세가 될 것이고, 더 연체가 되고 또 연체가 되면은 나라에서 집을 공시 매매로 해서 뭐 법원의 결정하에 그런 집을 뺏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생길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그럼 뭡니까? 국민들이 뭐 길거리에 나앉아야 된다는 소리입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 나라에서 하는 게 아니라 개인 기업에서 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대한항공 아니면 삼성 이런 데서 같이 연금 내는 거는 얼토당토하는 게 얘기 잘해서 잠시 정지된 상태로는 돼 있었지만, 건강보험은 차상위, 본인 부담금, 차감 그것만 해도 어떻게 될 줄 아는데 그마저도 안 되더라고요. 어머니도 혈압약을 드시고 계시고요. 저도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에 잔병 아닌 잔병 치레로 혈압 알이를 하고 있습니다. 두통이 자꾸 와가지고 잘 안 가시고 혈압약을 먹어도 안 나와서 어머니 말대로 병원에서 혈압 검사를 했을 당시에 200 몇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달, 두 달 그렇게 혈압약을 챙겨 먹고 있었는데요. 혈압약이 진짜 생각으로 만만치 않게 비싸더라고요. 건강보험 적용이 됐는데도요. 5만 얼마 나오더라고요. 혈압약, 그리고 간기능 개선약, 혈액 안 좋은 그 수치 내려주는 그런 걸로 해서요. 근데 두 달 이후에 제가 실업자가 됐잖아요. 편의점 알바를 못할 만큼 돈벌이가 없는데 무슨 혈압약입니까? 그래도 최근에 가끔 몇 번 통풍 때문에, 때로는 감기 때문에 병원 들렀을 때 병원 관계자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꾸만 왜 혈압약 드시러 안 오세요? 왜 혈압약 드시러 안 오세요? 이러더라고요.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에 제가 잠도 푹 자고 밥도 잘 먹으니까 혈압약 먹을 만큼 두통이 많이 없어졌다라는 식으로 거짓말을 했더니, 그러면 혈압기계 한번 혈압 좀 재고 가실래요? 이러는데 잴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뻔하잖아요. 혈압 안 먹어도 높게 나올 수 있다는 걸요. 그래서 타이레놀 2,500원 하는 한 케이스를 사갖고 와서요, 진짜 심하게 목덜미가 타고 오를 만큼 심하게 통증이 오지 않는 이상 타이레놀 하나를 먹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최근에 동사무소와 구청 그리고 건강보험 회사를 지나올 때마다 두통을 많이 앓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항상 ASMR로 드링크를 먹을 때마다 하나씩 먹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조금 잠시나마 덜 아팠으니까요. 근데 요즘 들어 다시 통증이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가 아버지처럼 풍이 맞게 되는 건 아닌지 솔직히 그것 내심 걱정되더라고요. 그러고 싶진 않은데 말이죠. 그리고 요즘 들어서 자꾸 살이 빠지고 있어요. 술도 못해서였을까요? 아니면은 매 일주일마다 먹었던 짜장면 중식이나 피자라고 하는 이태리 음식을 못 먹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월급 나올 날 때마다 어머니 모시고 외식하러 갔던 그런 걸 못해서였을까요? 벌써 혁대를 자꾸만 가해질에서 잘라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동생네 집에 체중계가 있어서 최근에 달아봤는데 벌써 84가 됐어요. 한 4개월 사이에 한 6, 거의 몇 킬로지? 제가 마지막으로 몸무게 쟀을 당시가 97이었는데 그랬을 거예요. 97kg 진짜. 근데 지금 몇 킬로냐? 7, 6, 5, 4, 3, 2, 1. 아이고, 거의 10kg 넘게 빠진 것 같아요. 수염도 거의 4개월 동안 거의 조닉 수준만큼 막 그렇게 수염도 덥스럽게 자랐다가 게으르거나 귀찮아서 안 자른 게 아니라요. 면도도 돈입니다, 여러분. 면도칼 묻어지고 그러면은 또 면도칼 사고 또 해야 되는데 그 돈도 만만치 않잖아요. 근데 최근에 면도를 하게 됐어요. 편의점에서 같이 일했었던 점주님과 전 알바 근무자하고 전화통화를 오랜만에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를 못하던 것도 많이 했었는데 주로 제 이야기나 제 썰만 하소연만 주구장창 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분들 이야기는 잘 하지 못하고요. 언제 한번 같이 밥 한 번도 먹어봐야 되는데 돈이 또 없으니까 같이 식사할 마음도 안 생기고 말이죠. 가난에 허덕이고 이렇게 힘든 와중에도 제 휴대폰의 알람은 계속해서 코로나 때문에 알람 문자가 오고 또 메시지가 자주 옵니다. TV를 틀어도 항상 몇천 명, 몇백 명 늘었다, 뭐 차단되었다, 폐점되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 들리면 와닿지도 않습니다. 저는 솔직히. 왜냐면 저의 현실은 직시하면 보면은 지금 제 이 순간의 이 삶의 가난이 저한테는 더욱더 더 무섭고 힘들고 두려운 존재가 되었으니까요. 여러분, 저에게 희망의 빛이 되어주시겠습니까? 저를 기회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통곡의 벽 앞에 서서 기도하고 있는 저에게 희망 아닌 희망, 기도로서 신뢰 아닌 신뢰, 그리고 믿음으로써 저에게 품앗이를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리고 여러분한테도, 그리고 돌아가신 아버지한테도 빌어봅니다. 애원해봅니다. 간절히 애타도록 소망해봅니다. 돈 걱정 없이 살고 싶습니다. 아니, 돈 걱정 없이 살고 싶다. 아니,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다. 돈 걱정 없이 현재 살고 있다.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복권 1등 당첨되고 싶다. 복권 1등 당첨돼야 되는데, 아니, 복권 1등 당첨됐다. 나 이제 돈 걱정 없이 살고 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끔 저에게 염원과 기도, 또 신락 같은 희망의 그 동아줄을 꼭 부여잡고서 저를 지켜주시겠습니까? 혼잣말 에세이. 돈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긴긴 한숨만 내쉬다 흐림없는 눈빛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어머니의 그 옆모습과 뒷모습, 그리고 어머니하고 마주 앉아 있을 때 어머니의 그 하나 둘 더 늘어가던 흰머리와 주름에 더 이상의 걱정과 고민, 근심을 떨쳐내고 싶어진 불효자 아들 윤호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아니 엄마 미안해요. 너무나도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아들이어서요. 어머니를 그리고 제가 태어나고 자란 이 집을 지켜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해요. 여러분 좀 도와주십시오. 혼잣말 에세이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